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해바다 끝자락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끊이지 않는 작고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세상의 소란스러운 일들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이면 별빛을 이고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해가 지면 붉은 노을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거친 파도를 내리쳤고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주며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주었습니다. 그 마을 언덕바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낡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초가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만석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남들이 아직 잠자리에 있을 시간에 일어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낡은 목선에 올랐습니다. 그의 배는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곳곳에 덧댄 나무 판자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만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어루만지며 오늘도 무사히 바다를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께 따뜻한 생선국 한 그릇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지막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바다에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이었으나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져 바깥 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바다로 나가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붓두막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리거나 해진 그물을 기부며 아들의 무사 귀환만을 기다렸습니다. 만석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바다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그날 잡은 고기가 적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라도 그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오늘 바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갈매기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바다가 유난히 사납게 울부짖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를 쉴 새 없이 해안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를 단단히 묶어두고 집 안에 웅크려 앉아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만석 또한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문풍지를 단단히 여미고 불안해하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창문을 흔들어댔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땅을 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만석은 부디 자신의 낡은 배가 이 모진 비바람을 견뎌주기를 그리고 마을의 모든 이웃이 무탈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지만 해변은 지난밤의 소동을 증명하듯 온갖 부유물과 해초 떠밀려온 나무 조각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채비를 하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의 배는 약간의 흠집만 났을 뿐 무사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만석은 혹시나 파도에 떠밀려온 고기라도 있을까 싶어 해변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젖은 모래는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석의 눈에 저 멀리 갯바위 근처에 검고 거대한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바위나 큰 통나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 만석은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크기의 바다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의 등딱지는 어른 2명이 팔을 벌려 안아도 모자랄 만큼 컸고 표면에는 오랜 세월을 짐작게 하는 신비로운 이끼와 따개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북은 폭풍 우에 휩쓸려 육지로 밀려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바위 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거북에게 다가가자 거북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은 깊은 바다를 닮아 검고 그윽했는데 마치 사람의 눈처럼 슬픔과 간절함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거북의 몸에는 지난밤의 사투를 보여주듯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있었고 무엇보다 찢어진 폐그물들이 다리와 목을 칭칭 감고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거북은 만석을 보자마자 입을 뻐끔거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만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거북이라면 장터에 내다 팔았을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곧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못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바다의 생명들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불필요한 살생이나 고통을 주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저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영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만석은 거북의 눈을 마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너를 바다로 돌려보내주마. 조금만 참아라. 만석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내 거북의 몸을 옥죄고 있는 질긴 그물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바닷물에 젖어 더욱 질겨져 있었고 거북의 살을 파고들고 있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거북의 다리에 엉킨 그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혹여나 칼 끝이 거북의 살을 찌를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집중했습니다. 거북은 만석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것을 아는 듯 그물에 당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치지 않고 얌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거북의 몸을 감고 있던 지긋지긋한 그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있는 곳에서 바닷물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고 거대하고 무거운 거북이 스스로 기어가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거북의 등 뒤로 돌아가 2팔로 등딱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이제 바다로 가자. 힘을 내거라. 만석은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며 힘껏 거북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만석의 발이 모래 속에 깊이 박히고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으라차차. 만석은 단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합 소리와 함께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거북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다 쪽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거북 또한 만석의 도움에 화답하듯 내 지느러미로 모래바닥을 힘겹게 밀어내며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에도 불구하고 만석의 옷은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어머니의 얼굴과 거북의 슬픈 눈망울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거북의 앞 지느러미가 찰랑거리는 파도에 닿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이 닿자 거북은 생기를 되찾은 듯 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거북을 깊은 물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거라 어서 가서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거라. 만석의 외침과 함께 거북은 부드럽게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품에 안긴 거북은 유연하게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바다로 사라질 줄 알았던 거북이 다시 뱃머리를 돌려 만석이 서 있는 해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은 물 위로 머리를 쑥 내밀고 만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까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북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혹은 만석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한참 동안 그렇게 만석을 응시했습니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은 3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신용을 하더니 이내 물보라를 일으키며 푸른 바다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거북이 사라진 바다에는 아침 햇살이 금가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다리가 풀려 젖은 모래 위에 주저앉았지만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따스함이 차올랐습니다. 비록 오늘 아침 고기잡이는 공쳤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기쁨은 그 어떤 만선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그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주고는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벌써 오느냐. 그래, 밤새 바다가 무서웠을 텐데 별일은 없더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만석은 활짝 웃으며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니. 별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나 배웅하고 오는 길입니다. 만석은 어머니 곁에 앉아 아침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 얼마나 컸는지 눈망울이 얼마나 맑았는지 그리고 바다로 돌아가며 자신을 어떻게 쳐다보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암 잘하고 말고.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이다. 네가 베푼 그 선한 마음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게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그런 착한 마음을 쓰는 게 어미는 훨씬 더 기쁘구나.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땀 젖은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은 비록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 몇 가지 나물이 전부였지만 만석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배부른 식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만석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때면 혹시 그 거북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거북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만석이가 참 착해 빠졌다며 혀를 차기도 하고 복 받을 일 했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남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주는 것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어가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매서워지고 파도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그날도 그물을 손질하여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바다였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매기들도 끼룩거리지 않고 조용히 수면 위를 날아다녔고 파도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만석이 그물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배 주위로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는 순식간에 만석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노를 저으려 했지만 배는 마치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던 찰나 안개 속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배 옆으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만석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바라보니 그것은 바로 몇 달 전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거대한 바다거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북의 등 위에는 오색 찬란한 빛을 내는 산호와 진주로 장식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거북의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가 호위하듯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마치 사람의 말처럼 마음속으로 울리는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은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윤광님께서 은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북이 말을 하다니, 그리고 윤광님이 자신을 찾는다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거북은 다시 한번 부드러운 눈빛으로 만석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은인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거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만석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에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거북의 등 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물속으로 이어지는 찬란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만석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북의 등에 올라탄 만석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자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투명한 유리벽을 만든 사이로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신비한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오색 찬란한 산호초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수면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물결에 부서지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몽롱한 기분에 사로잡혀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유영하며 만석의 곁을 지나쳤고 깊은 바다 향기는 비릿하기는커녕 향긋한 꽃내음처럼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거북은 익숙한 듯 그 신비한 물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만석은 거북의 등딱지를 꽉 붙잡은 채 눈앞에 펼쳐지는 바닷속 세상의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가자 저 멀리서 이제껏 본 적 없는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 만석의 긴장된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궁의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용궁의 기둥은 거대한 수정으로 깎아 만들어 투명하게 빛났고 지붕은 붉은 산호와 푸른 빛으로 엮어 바다의 물결을 그대로 담아낸 듯했습니다. 담장은 천년 묵은 진주 조개들이 뿜어내는 은은한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닥에는 황금모래가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고운 소리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용궁의 거대한 대문 앞에는 갑옷을 입은 게 장군들과 창을 든 물고기 병사들이 늠름하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인간인 만석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만석을 태운 거북을 보자마자 일제히 창을 거두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길을 터주었습니다. 거북은 위엄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통과했고 만석은 엉겁결에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세상의 모든 보석을 모아놓은 듯한 화려한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해초들이 형형색색의 꽃처럼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작고 귀여운 물고기들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고 고운 악기 소리는 만석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고 향긋한 바다 내음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되어 천상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거북은 만석을 태우고 정원을 지나 용궁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건물인 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전으로 오르는 계단은 옥으로 만들어져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계단 양옆으로는 아름다운 인어들이 서서 만석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만석은 평생 흙바닥과 거친 파도 위에서만 살아온 터라 옥으로 된 계단을 밟는 것이 송구스러워 발을 떼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주저하는 만석을 안심시키듯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정전의 거대한 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 안쪽 깊은 곳 황금의자에 앉아있는 용광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용왕님은 긴 수염을 휘날리며 위엄있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지만 눈빛만은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옷은 바다의 물결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이었고 머리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거북의 등에서 내려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자 용광님은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게 귀한 손님이여 고개를 들라. 용광님의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워 마치 큰 파도가 바위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용광님은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구해준 저 거북은 내게 아주 소중한 신하이자 벗이라네. 폭풍 후에 휩쓸려 큰 변을 당할 뻔했는데 자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네. 내 그대에게 큰 빚을 졌으니 오늘 그 은혜를 갚고자 하네. 용광님의 말씀에 만석은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용왕님. 저는 그저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찬의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용광님은 만석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탄하며 그를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에는 육지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그릇에 담긴 요리들은 하나같이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고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만석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이름 모를 산의 진미들이 놓였습니다. 용왕님이 먼저 수저를 들며 권하자 만석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음식은 사르르 녹아내렸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쌓였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 안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가자 아름다운 선녀들과 인어들이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물결처럼 유연했고 목소리는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천가했습니다. 만석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호사의 넋을 잃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께서는 내가 돌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끼니는 제대로 챙겨 드셨을까. 화려한 잔치와 맛있는 음식도 어머니 생각 앞에서는 빛을 잃어 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 낡은 초가집보다 편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만석은 더 이상 음식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챈 윤광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표정이 그리 어두운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이곳이 불편한 것인가? 만석은 수저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용왕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오나, 저에게는 육지에 홀로 계신 늙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끼니도 거르시고 찬바람을 맞으며 저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좋은 음식과 편안함을 저 혼자 누리려니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광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오 참으로 갸륵한 효심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잊곤 하는데 자네는 이 화려함 속에서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내 어찌 자네 같은 효자를 붙잡아 둘 수 있겠는가. 윤광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만석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내 자네의 착한 마음과 효심에 보답할 선물을 주고 싶으니 창고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 가도록 하라. 윤광님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만석을 보물창고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을 따라 도착한 보물창고는 그야말로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붉게 타오르는 루비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조각상들과 비단 옷감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어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보물들 앞에서 압도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만 가져가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께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반짝이는 황금 덩어리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만석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처음에 만석을 이곳으로 데려왔던 그 거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의 옆에는 수염이 하얗게 센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늙은 거북 한 마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 늙은 거북은 깊고 지혜로운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젊은이, 저 화려한 보석들에 현혹되지 마시오. 저것들은 겉보기엔 좋아 보이나 인간 세상에 가져가면 오히려 화를 부르고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라오. 늙은 거북의 말에 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만석은 멈칫하며 늙은 거북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리나? 늙은 거북은 지팡이 끝으로 창고의 가장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아주 낡고 볼품없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보물들의 빛에 가려 눈에 띄지도 않는 마치 땔감으로나 쓰일 법한 상자였습니다.
저것을 가져가시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자네처럼 마음이 맑고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물건이 될 것이오. 저 상자는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선한 마음에는 복을 주지만 악한 마음에는 재앙을 내리는 신비한 물건이라오. 늙은 거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늙은 거북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보석보다는 저 소박한 상자가 자신의 분수에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손에 닿는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만석이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윤광님 앞으로 돌아가자 윤광님과 신하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두고 어찌하여 그 낡은 상자를 골랐는가? 윤광님의 물음에 만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윤광님, 저는 가난한 어부입니다. 저 화려한 보물들은 제게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머니께 드릴 이야깃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만석의 대답에 용광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로다. 자네의 그 깨끗한 마음이 바로 보물이다. 내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부디 그 상자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나. 용광님은 만석의 선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다시 한번 만석을 위해 성대한 배웅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만석은 용광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신을 태워다 주었던 거북의 등에 다시 올랐습니다. 품에는 낡은 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꼭 안은 채였습니다. 거북은 다시 한번 물길을 가르며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려올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한 물길이 열리고 점점 환해지는 수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용궁의 화려한 빛은 점차 멀어지고 익숙한 바다에 푸른 빛이 만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상쾌한 바닷바람이 만석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개는 어느새 걷혀 있었고 하늘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마치 찰나의 꿈처럼 느껴졌지만 만석의 품에 안긴 나무 상자의 묵직한 무게감과 따뜻한 온기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만석을 태웠던 배의 옆에 조심스럽게 만석을 내려주었습니다. 만석은 배 위로 올라가 다시 한번 거북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윤광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해다오. 거북은 그윽한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거북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노를 저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포구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배를 묶어두고 서둘러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수없이 어머니를 부르며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품에 안은 상자를 고쳐 안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만석이 왔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야 오는구나.
어디 다치지는 않았느냐. 배가 늦게 들어와 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아주 신기한 일을 겪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만석이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자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고 볼품없는 상자였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들뜬 표정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에겐 가장 큰 선물이다. 헌데 이 상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만석은 방 한가운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거북이 해준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소원을 빌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저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자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갓 지은 하얀 쌀밥 2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상자 안에서 솟아올라 방바닥에 차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착한 이들의 삶을 위로해줄 신비한 화수분이었던 것입니다. 만석의 집, 안가득 따뜻하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나무 상자에서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이 솟아나온 그날 밤, 만석과 어머니는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며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방 안가득 구수한 냄새를 채웠고, 한 입 맛볼 때마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져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맛있는 쌀밥은 처음 먹어본다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만석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져 숟가락을 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이 기적 같은 선물이 가져다준 포만감과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상자는 밥을 다 먹고 나자 다시 빈 상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온기가 남아있어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술 상자가 아니라 가난한 모자에 얼어붙은 삶을 녹여주는 따뜻한 화로와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만석은 혹시나 지난밤의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서둘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지요. 만석이 나지막이 말하자 상자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따뜻한 죽과 정갈한 반찬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자가 내어주는 물건의 양이었습니다. 상자는 결코 욕심을 부려 넘치게 주는 법이 없었고 딱 두 사람이 배불리 먹을 만큼, 그리고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땔감, 한 묶음 정도만 내어주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늙은 거북이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부족함 없는 풍요를 주지만 넘치는 탐욕은 채워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이 적당함이 오히려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던 초가집 지붕은 어느새 깔끔하게 이연기 얹혀졌고, 문풍지가 뜯겨 찬바람이 들어오던 문은 튼튼하게 수리되어 외풍을 막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매일 끼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고 훈훈한 방 아랫목에서 주무시다 보니 어머니의 고질병이었던 기침이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주름살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으며 거동 또한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이 모든 것이 용광님과 거북이 준 선물 덕분이라 여기며 매일 바다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상자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만석은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에게 이제 살만해진 것 같은데 좀 쉬엄쉬엄 하지 그러냐고 농을 던지기도 했지만 만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부가 바다를 떠나면 쓰나요? 몸을 움직여야 밥맛도 좋은 법이지요. 만석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슬그머니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자에서 나오는 쌀로 지은 밥을 주먹밥으로 만들어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많은 집에 몰래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선행과 변화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금세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만석네 집에 좋은 일이 생겼다더라. 만석이가 바다에서 용광님의 보물을 주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한 만석이가 복을 받았다며 함께 기뻐해 주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만석의 집에서 매일같이 풍겨나오는 기름진 밥 냄새와 윤기가 흐르는 모자의 얼굴을 보며 묘한 호기심과 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어 다들 배를 고르는 시기에도 만석네 집 굴뚝에서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차 시기 어린 의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 사는 최영감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의 어장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지만 욕심이 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남이 잘 되는 꼴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마을의 모든 돈과 이익은 자신의 손을 거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최영감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사랑방에 앉아 하인에게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 듣다가 만석의 이름이 나오자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만석놈이 매일 쌀밥을 먹고 동네방네 인심을 쓰고 다닌다고 그놈 배는 다 썩어서 고기도 몇 마리 못 잡지 않느냐. 하인은 최영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요. 헌데 소문에 의하면 만석이가 얼마 전 폭풍우가 치던 날 바다에 나갔다가 무슨 보물단지를 건져왔다는 말도 있고 용광님 딸과 혼인이라도 했다는 둥 별별 소리가 다 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집 살림이 하루아침에 폈다는 것입니다요. 어제는 윗동네 박서방네 아이들에게 떡까지 돌렸다니까요. 최영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에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많았지만 가난한 어부 하나가 떵떵거리고 산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석이 바다에서 보물을 건졌다면 그 바다는 자신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으니 그 보물 또한 마땅히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는 억지 논리가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당장 만석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인들을 시켜 만석의 집 담장 너머를 훔쳐보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보고 온 내용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영감마님, 참으로 이상합니다. 만석이 놈이 부엌에 들어가서 빈 상자를 열고 중얼거리면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뚝딱하고 나옵니다. 땔감이 필요하다 싶으면 장작이 튀어나오고 옷이 해졌다 싶으면 새 옷이 나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습니다요. 하인의 보고를 들은 최 영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거였구나. 화수분이라도 주워온 게야. 감히 천한 어부놈이 그런 귀한 물건을 독차지하고 있다니 이건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지. 그렇고 말고. 최 영감은 그날부터 만석의 보물상자를 빼앗을 궁리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빼앗으면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머리를 굴린 끝에 교묘한 계략을 하나 꾸며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장터에 모아놓고 은근슬쩍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들었는가? 요즘 우리 마을 앞바다에 고기가 씨가 말라가는 이유가 다 있다네. 누군가 바다의 기운을 몽땅 빨아들이는 요물을 집 안에 숨겨두고 있어서 용광님이 노하셔서 고기를 안 주신다는구먼. 최 영감의 말은 순진한 마을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살이 붙고 부풀려져 점점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만석이가 요술 상자를 써서 마을의 복을 혼자 다 빨아먹는다더라. 그 상자 때문에 우리 집 아이가 배탈이 났다더라. 만석이가 밤마다 귀신을 부른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석을 두둔했지만 계속되는 흉어와 최 영감의 끈질긴 이간질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석을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만석은 마을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자신이 떳떳하니 별일 없을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바다에서 돌아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평소 만석을 아끼던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아, 내 말 잘 듣거라. 지금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 영감이 자네 집에 있는 그 신기한 물건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 자네가 마을의 복을 훔쳐갔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큰 사단이 날 것 같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그 물건을 없애거나 어디 멀리 떠나는 건 어떻겠느냐. 할머니의 걱정 어린 조언에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복이 남들에게 오해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인처럼 숨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바다거북을 구해준 보답으로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겠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만석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먹구름처럼 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어머니가 잠드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이 소중한 상자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최 영감이 10수명의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만석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최 영감은 뒷짐을 지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최 영감의 말에 선동된 일부 마을 사람들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경 나온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평온하던 만석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방문을 닫아 걸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최 영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초의 영감님, 아침부터 어인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끌고 남의 집에 오셨습니까? 만석이 예의를 갖춰 묻자 최 영감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어인일이라니 내 이놈 만석아. 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요물을 숨겨두고 있다 하여 내 직접 확인하러 왔다. 내 놈이 감히 바다의 보물을 사사로이 차츠하게 하고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니 내 일을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최 영감의 호통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석은 기가 찼지만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재앙이라니요. 저는 그저 바다에서 얻은 작은 복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최 영감은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 집에서 매일같이 쌀밥 냄새가 진동하고 다 죽어가던 놈이가 펄펄 날아다니는 게 다 그 요물 때문이 아니더냐. 그 물건은 본래 내 어장에서 나왔어야 할 윤광님의 보물이다. 내 놈이 그것을 가로채는 바람에 내 어장에 고기가 안 잡히고 마을이 흉흉해진 게야. 당장 그 상자를 내놓아라. 그러면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최 영감은 본색을 드러내며 상자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논리는 억지 그 자체였지만 힘없는 만석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상자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마음과 효심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탐욕스러운 최 영감의 손에 들어간다면 분명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늙은 거북은 악한 마음에는 재앙을 내린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만석은 상자를 지키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최 영감을 위해서도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감님, 이 상자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분수에 맞는 하루의 양식만 줄 뿐 큰 재물을 주는 보물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받은 선물이니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만석의 거절에 최 영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천한 어부 따위가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네 이놈, 좋은 말로 타일러 건을 기어이 매를 벌고 싶은 개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방 안을 뒤져서 그 상자를 찾아내라. 최 영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우르르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하인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렸고 그 사이 다른 하인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를 해치지 마세요. 상자를 가져가지 마세요. 만석이 절규했지만 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간살이를 부수며 상자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한 하인이 만석이 소중히 여기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감마님 찾았습니다. 붓두막 옆에 숨겨두었더군요. 하인이 상자를 받치자 최 영감은 뛸 듯이 기뻐하며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으하하하, 그래 이것이로구나. 겉보기엔 땔감처럼 생겼지만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다지. 최 영감은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석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영감님,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영감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오히려 화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 영감의 귀에 만석의 경고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자가 쏟아낼 금은 보화와 산의 진미를 상상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흥화를 부른다고 내 놈이 아까워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이 마을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 상자도 주인인 나를 알아볼게야. 자, 이제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마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최 영감은 의기양양하게 상자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평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영감과 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저 낡은 상자에서 만석의 말대로 소박한 밥이 나올지, 아니면 최 영감의 바람대로 금덩어리가 나올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만석은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늙은 거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만석은 최 영감의 탐욕스러운 손이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닥쳐올 일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횡하니 불어와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고 하늘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억지스러운 상황에 놓은 듯 분위기가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최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고리를 풀고 힘차게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자, 나와라. 금은 보화야 쏟아져 나와라. 최 영감이 탐욕에 눈이 멀어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낡고 작은 나무 상자의 어두운 입구로 쏠렸고 과연 그 안에서 금빛 찬란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눈빛들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금은 보화 대신 기괴하고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최 영감이 당황하여 상자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상자 안에서 검푸른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쌀밥도 반짝이는 금덩이도 아닌 차갑고 짠내 나는 바닷물이었습니다. 솟구쳐 오른 물줄기는 순식간에 최 영감의 얼굴을 강타했고 비명지를 새도 없이 그를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자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린 뚜껑 사이로 매서운 비바람이 휘몰아치며 굵은 모래알과 진흙들이 기관총처럼 튀어나와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냐? 최 영감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허우적거렸지만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물살과 바람은 그를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비단 옷은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상투는 풀러져 미친 사람처럼 산발이 되었습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자는 마치 최 영감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토해내듯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해초와 끈적끈적한 갯벌 진흙을 끊임없이 뱉어냈습니다. 맑고 따뜻한 밥을 주던 그 상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의 문이 열린 듯 끔찍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을 구할 생각은커녕 자신들에게 똥물과 진흙이 튀자 기겁을 하며 담벼락 뒤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최 영감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이놈의 상자 멈춰라, 당장 멈추지 못할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상자는 주인이 아닌 자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칠게 소금물을 뿜어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마당을 휘감아 돌며 집안의 세간살이들을 날려버렸고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며 곡식들이 흙탕물에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거북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에는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줄은 만석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저대로 두었다가는 최 영감이 크게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과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하인들이 혼란에 빠져 자신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은 틈을 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와중에도 두려움 없이 폭풍의 중심인 상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아 위험하다, 가까이 가지 마라 하고 소리쳤지만 만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상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저항하듯 몰아쳤지만 신기하게도 만석의 몸을 강타하는 물줄기는 빗나가거나 약해지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진흙 범벅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 영감 옆에 섰습니다. 최 영감은 만석을 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만석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이 요물단지 좀 어떻게 해봐라.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비는 최 영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최 영감을 연민 어린 눈으로 잠시 내려다보고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만석이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며 상자의 뚜껑에 손을 대자 거짓말처럼 맹렬하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는 마치 진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짐승처럼 거칠게 뿜어내던 물줄기를 서서히 거두어 들였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있게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고리가 채워지자 마당을 휘몰아치던 광풍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동치던 세상이 멈추고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의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멈춘 마당의 풍경은 처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최 영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진흙과 해초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의 하인들 역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반면 만석은 옷이 조금 젖기는 했으나 상자를 품에 안고 의연하게 서 있어 마치 폭풍을 잠재운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최 영감과 멀쩡한 만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기이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랄 것도 없이 역시 만석이 말이 맞았어. 하늘이 최 영감의 욕심에 벌을 내린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퍼져 나갔습니다. 만석은 품에 안은 상자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최 영감에게 정중하게 하지만 뼈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물건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영감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너무나 크고 과하여 상자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토해낸 것입니다. 금은 보화는 없지만 제게는 밥을 주는 소중한 물건이니 이제 그만 단념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만석의 말은 나직했지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부끄러움과 망신살이 뻗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한 어부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사실보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욕심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 영감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허둥지둥 일어섰지만 진흙 때문에 미끄러져 다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푹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웃음은 삽시간에 마당 전체로 번져
와 하는 통쾌한 폭소로 변했습니다. 평소 최영감의 위세에 눌려기 한 번 못 펴고 살던 마을 사람들은 꼴사납게 넘어진 최영감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최영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어서 나를 부축하지 않고. 에이, 재수 없는 놈들. 최영감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만석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올 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폐잔병처럼 쓸쓸하고 초라한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최영감 일행이 사라지자 만석의 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엉망이 된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며 빗자루를 들었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만 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만석아, 우리가 돈마. 우리 때문에 네가 곤욕을 치렀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 옆집 아저씨가 삽을 들고 진흙을 퍼내기 시작했고 뒷집 아주머니는 엎어진 장독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최영감 말만 믿고 자네를 의심했네. 미안하이.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며 묵묵히 청소를 도왔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풀렸으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모이자 난장판이었던 마당은 금세 예전의 말끔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흙탕물은 씻겨 내려갔고 널브러진 세간살이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된 노동 후에 허기를 느낄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땀을 닦으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저녁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비록 차린 건 없지만 다 같이 둘러앉아 욕이라도 하시지요. 만석의 제안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만석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며 다시 한번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눌 따뜻한 저녁밥을 부탁합니다. 만석이 상자를 열고 간절히 말하자 이번에는 아까의 폭풍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긴 그릇들과 구수한 된장국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화수분이 맞구나. 아까는 똥물이 나오더니 만석이가 만지니까 진수성찬이 나오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만석이 건네주는 밥그릇을 하나씩 받아들었습니다. 마당 평상과 멍석 위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서먹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밥알은 윤기가 흘러 씹을수록 달았고 국물은 시원하여 속을 확 풀어주었습니다. 이야,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다. 아이들은 입가에 밥풀을 묻혀가며 신나게 먹었고 어른들도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영감 때문에 흉흉했던 마을 인심이 만석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정겨운 이웃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구경을 했고 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네. 만석이의 저 상자는 우리 마을에 내려준 하늘의 시험이자 축복일세.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고 마음을 비우고 나누면 복이 온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나. 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석이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보배일세. 앞으로는 최 영감 아니라 누가 와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가 지켜주겠네.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약속에 만석은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오고 밤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아 잘 먹었다. 내일 배 타러 갈 때 보자.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가 밤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아침의 긴장감과는 다른 평온하고 아늑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만석의 집 지붕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바다거북이 선물해준 이 상자는 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남은 음식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상자를 다시 안방 아랫목 어머니의 머리맡에 소중히 놓아두었습니다. 상자는 은은한 빛을 내며 방 안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제 진심을 알아주었으니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편안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장하다. 오늘 네가 베푼 밥 한 끼가 백냥의 황금보다 더 값진 것이다. 참으로 고맙구나. 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며 만석은 잠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만석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 영감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만석의 집 마당에는 전과는 다른 평온하고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을 덮고 있던 먹구름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동해의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웅장하게 솟아오르며 마을 곳곳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으로 어수선해졌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참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만석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깨끗해진 마당과 방 안에서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마음은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만석을 그저 착하지만 가난한 어부 정도로만 여겼고 최 영감의 헛소문 때문에 잠시나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에서 만석을 마주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다가와 손을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석이 자네 얼굴이 좋아 보이네.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람들은 만석의 진심과 용기를 칭찬했고 무엇보다 욕심 없는 그의 마음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칭찬이 쑥스러워 머리를 긁적이며 별 말씀을요, 다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마을의 복덩이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큰 망신을 당한 최 영감은 그날 이후로 바깥 출입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짠 바닷물과 진흙을 뒤집어 쓴 충격에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보였다는 부끄러움과 천한 어부라고 무시했던 만석에게 도리어 훈계를 들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최 영감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에서는 예전 같은 호통 소리나 떵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영감도 이제 나이 먹고 철이 들려나 보다 라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석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최 영감네 집에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 서방 주인 영감마님께서 보내서 왔네.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전하라고 하셨네. 이건 약소하지만 사죄의 뜻으로 보내는 것이니 받아주게. 하인이 내민 꾸러미 안에는 최상급 굴비 한 두rum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남에게 베풀 줄 모르던 최 영감이 먼저 사과를 하고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만석은 굴비를 받아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쾌차하시길 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니 편히 지내시라고도요. 만석은 그 굴비를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상자에서 나온 따뜻한 밥과 함께 굴비를 구워 어머니와 만나게 먹고 남은 것은 이웃집 독거노인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만석에게 상자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게 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상자가 주는 풍요로움에 안주하여 게을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주신 복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내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로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성실한 만석을 보며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바닷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마을에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땔감이 부족해 냉골에서 떨었을 만석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곳이 되었습니다. 신비한 상자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장작을 내어주었고 방 안은 언제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이웃 안악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바느질을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만석의 집 사랑방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추운 겨울밤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상자에서 나오는 간식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고 만석의 넉넉한 인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만석은 상자의 비밀을 지키되 그 혜택을 독점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에 쌀이 떨어진 집이 생기면 만석은 밤에 몰래 그 집 툇마루에 쌀자루를 놓아두고 오곤 했습니다. 누가 놓아두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만석이 내색하지 않으니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고마워하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행이 쌓이면서 우리 마을에는 우렁각시가 아니라 만석각시가 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전체에 나눔의 문화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넉넉한 집은 부족한 집을 돕고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얼음이 돋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만석의 배도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힘차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신기한 일은 상자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만석이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고기들이 때로 몰려들어 나갈 때마다 만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용광님이 만석이를 예쁘게 봐서 고기들을 몰아주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것이 상자의 요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바다를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기에 바다가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잡은 고기 중 어린 치어들은 반드시 놓아주었고 욕심부려 너무 많이 잡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마을에서는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공터에는 커다란 솥이 걸리고 떡을 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이날을 위해 상자에게 정중히 부탁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술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최 영감도 이날만큼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술잔을 채워드리자 최 영감은 만석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과에 대한 참회와 만석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달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도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그 모습을 보는 만석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번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밤바다는 은빛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는 잔잔한 노래를 부르며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윤곽님과 거북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희 모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행복해졌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다 멀리서 무언가가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그것은 바로 그 거대한 바다 거북이었습니다. 거북은 마치 만석의 인사를 들었다는 듯 물 위로 고개를 쑥 내밀고 만석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여 주었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지만 만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 웃고 있다는 것을요. 만석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고 거북은 유유히 꼬리를 치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만석과 거북의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만석의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마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참한 아내를 맞이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고 아이들에게 늘 바다의 소중함과 욕심 없는 삶의 기쁨을 가르쳤습니다. 신비한 나무 상자는 여전히 만석의 집 안방 한 구석을 지키고 있었지만 만석은 이제 상자를 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것들이 충분했고 마음이 풍요로우니 더 이상 상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자는 이제 만석의 가족에게 가훈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들려주는 거북 이야기와 상자의 교훈을 들으며 자랐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석의 집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고 오히려 고풍스러운 멋을 더해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만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만석은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 온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상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이었다. 상자는 대답 대신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며 만석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와 손주들이 새근거리며 잠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그 평화로운 소리를 음악 삼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보탰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완벽하게 고요하고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파도 소리에 몸을 맡기듯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동해 바다 깊은 곳 용궁에서 보내온 선물은 그렇게 한 어부의 삶을 그리고 한 마을의 운명을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 사이로 만석과 거북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온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채워진다는 그 오래된 진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머리맡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푸른 바다에 거북이 찾아와 따뜻한 선물을 전해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